네, 우리 1년에 100권 읽고 함께 또 서평 쓰기 오늘 70 몇 번째인지 한번 볼까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늘 보니까 네, 오늘 할 거는 요거 불편한 편의점 1 그리고 불편한 편의점 2 그리고 아버지 해방일지 그래서 73, 74, 75, 네, 75까지네요. 75번 내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 이제 뭐 불편한 편의점 여기 책 1, 2권이 나와 있는데 저한테도 있죠. 이렇게 요 책, 그죠? 요 책 요즘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뭐 저도 인기여서 샀죠. 1권, 2권 이렇게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편의점. 네, 화면이 공유됐죠? 다시 화면 공유. 네, 불편한 편의점. 네, 요겁니다. 공유. 자, 1, 2 김호연 씨죠. 어, 자, 요 이제 한 줄 한 줄마다 이분이 이제 글에서 좀 의미 있는 내용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권 80페이지에 나오죠. 어쩌면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도울 방법은 그렇게 좀 더 느리게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니 아무런 사회와 끈도 없다고 느끼던 자발적 아싸인 자신이 무언가 연결점을 찾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녀 역시 독고 씨에게 도움을 받은 셈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인 독고 씨를 이제 그 지갑을 잃어버려서 독고 씨가 찾아주면서 인연이 되어 이제 편의점에 와서 취직하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도움과 아주 위로를 얻게 되고 이제 나중에 독고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죠. 독고 씨가 의사였죠. 의사였다가 아마 의료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충격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제야 선숙은 자신이 한 번도 아들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언제나 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만 바랐지 모범생으로 잘 지내던 아들이 어떤 고민과 곤란함으로 어머니가 깔아놓은 궤도에서 이탈했는지는 듣지 않았다. 언제나 아들의 탈선에 대해 따지기 바빴고 그 이유 따위는 듣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1권 108페이지인데 이 선숙 씨는 아마 점장이죠. 점장인데 이제 이 독고 씨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아들의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아들의 모습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들을 탓했지만 아들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들과 관계가 회복되죠. 결국 삶은 관계였고 관계는 소통이었다. 예, 맞죠? 사람이 가족 간에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나 이제 관계의 줄이 소통이죠. 어떤 소통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질 수 있죠. 자, 1권 264쪽에 보면 마스크가 불편하다. 코로나에 이거 저거 다 불편하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떠들잖아. 근데 세상이 원래 그래. 사는 건 불편한 거야. 네, 사는 건 불편하죠. 불편할 수 있고. 그래서 불편하다고 치면 다 불편하죠. 그런데 도리어 또 생각해 보면 그 불편함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일권 266쪽에 강은 빠지는 곳이 아니라 건너가는 곳임을, 다리는 건너는 곳이지 뛰어내리는 곳이 아님을, 사죄하기 위해 가족을 찾을 것이다. 만나길 원하지 않는다면 사죄의 마음을 다지며 돌아설 것이다.
삶이란 어떻게든 의미를 지니고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겨우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사는 이유는 이제 여기 뭐 강 빠지는 곳, 다리 건너는 곳,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삶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삶은 계속돼야 됩니다. 뭐 자연적 죽음이 아닌 이상, 뭐 병들어 죽음이 아닌 이상,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그럴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도 살아야 한다는 이유. 그러니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숙명이죠. 살면서 혹시나 내가 잘못한 거,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유들, 이웃과의 아픈 이유들, 그런 것들을 살면서 사죄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것이 사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거구나. 바꿨다가 잘 안 될까 봐 걱정이신 거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걱정은 독이라고. 걱정하실 시간에 주변 조언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만 바꿔 보시라니까요. 만약에 안 된다 해도 가족이 사장님을 혼내겠어요? 욕하겠어요? 이제 이건 103쪽이죠. 예. 걱정하지 말고 걱정은 독이니까 이제 젊은 사장에 대한 얘기죠. 충고하고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자기에게는 세 가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더라. 먼저 내가 잘하는 일을 알아야 하고, 그다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알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알아야 한다더라고. 여기서 잘하는 일은 특기야. 하고 싶은 일은 꿈이고,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은 직업이라고 하자. 이건 모두 해당하는 교집합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교집합을 찾으면 돼. 그러니까 특기고 꿈이고 그게 직업이 돼서 돈을 벌면 최고인 거지. 이건 143, 144. 이 세 가지 조건을 찾을 수는 있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을 대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긴 하죠. 네. 그래도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찾으려고 애써야 한다니까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내기만 하면 조금은 나답게 살 수 있다고. 특기와 꿈을 결합시켜서요. 그렇지. 남에게 중요한 게 나한테는 안 중요할 수 있잖아. 말하자면 가치가 다른 거지. 아저씨는 최저 시급을 받으며 편의점 알바를 하지만 괜찮아. 돈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 이건 145페이지 얘기입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 세상에 많이 없죠. 저도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뭐 이따가 좀 부연 설명하고요. 아니야. 자네는 말이 많지만 남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말을 아낀 건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곤 해서야. 그저 과묵한 게 남에게 피해를 덜 주는 거더군. 하지만 배워야겠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재료는 말이었어. 이건 179쪽에 나오는. 네. 이 아저씨는 원래 이제 전직이 경찰이었죠. 이렇게 스포해도 되나 모르겠네. 경찰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사업하다 가족들과도 멀어지고 또 말로 이제 자녀들에게 말에 폭력을 행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침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한 게 아니라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좋은 말을 못했던 거죠. 그 아픔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재료라는 거죠. 비교암, 걱정독. 아들, 비교는 암이고 걱정은 독이야. 안 그래도 힘든 세상살이. 지금의 나만 생각하고 살렴. 미래에 대한 걱정은 산맥처럼 웅장하기 그지 없다. 나는 뭐가 될까? 엄마가 죽으면 나 혼자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놈은 왜 태어나 미래도 없는 삶을 사는 걸까? 대학에 떨어지면 사람 노릇이나 하고 살 수 있을까? 살았다 사라지더라. 걱정 따위 지우고 비교 따위 버리니 암 걸릴 일도 독 퍼질 일도 없더라. 물론 금배에게 산다는 건 걱정거리로 가득했고 사람의 하대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가 남겨준 말을 꼭꼭 씹었다. 하대는 상대방의 시선에 나온 비교였고 비교를 거부하자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담담하게 대응하는 금배를 사람들은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또 걱정 또한 지금의 현재 일에만 집중하겠다는 마음 먹자 실제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했다. 이제 이권에 나오는 이제 금배 씨, 지방대학을 나와서 연기에 몰두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죠. 뭐 그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남 눈치 보면 아무것도 못하지. 이건 243쪽 맞습니다. 남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남 눈치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바라볼 수 있어 가능했다. 늘 잘해왔다. 잘해왔다 여기기 위해 덮어둔 것을 돌아보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바라보기 위해 애썼다. 호수에 유유히 떠 있는 오리가 수면 아래서 분주히 발을 놀리는 것처럼 평안을 위해 부지런히 자신의 상처를 돌보고 마음을 다스려야겠다. 이건 250페이지입니다. 행복한 기억, 특별한 추억 하나로 사람은 살아간다. 이건 296페이지. 좋은 관계는 절로 맺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살피고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서평의 줄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은 역설을 통해 강조 내지 강조하는 제목에서부터 뭔가 나온다. 불편한 편의점은 관계와 소통에 관한 소설이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친숙하게 느껴지고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편의점 사장인 염영숙 여사는 좀 유별나고 남다른 부분이 있다. 자신의 지갑을 찾아준 노숙자 독고에게 고마운 마음에 편의점 도시락을 선물하고 자신의 편의점으로 데려와 매일같이 공짜로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게 배려해준다. 나중엔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제안하는 염영숙 여사를 보면서 흔히 어려운 사람들을 마주할 때 끝까지 그 한 사람을 책임지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염영숙 여사는 자신이 데려온 노숙자 독고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보인다. 편의점을 돈벌이 수단이 아닌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들 위해 운영해야만 하는 이상한 편의점이다. 그죠? 이 염영숙 여사는 자기 이익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거기 사는 아르바이트생의 생계를 위해서 편의점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죠. 관계와 소통은 8편 에피소드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 가치이다. 관계와 소통의 단절로 서울역 홈리스 독고를 중심 인물로 설정하고 always라고는 편의점에서 하나 둘씩 피어나는 소통을 보여주고 있다. 각 에피소드는 always를 편의점이죠. 중심으로 가족 혹은 사회에 단절되어 삶의 의미를 잃고 외로움을 느끼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자식과의 관계는 소원하지만 편의점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염려사, 사회와 연결점을 느끼지 못했던 자발적 아싸인 공시성 시현, 대기업을 간두고 방에 틀어박혀 아들과 소통이 단절된 선숙, 회사에서 굴욕과 가정에서 소외로 자존감 무너져 버린 경만, 대학로 배우로서도 극작가로서도 흥행 실패로 꿈과 멀어져 버린 인경,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만하다 불운 속에 빠진 민식, 뇌물 수수로 불명예스러운 삶을 맞이하고 가족과 분리되어 버린 곽씨, 이들은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시락, 김밥, 캔맥주, 옥수수 시험차 등 판매 상품과 독고가 계기가 되어 단절에서 벗어나 중고 집단에 속하게 된다.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관계를 되돌리는 건 개인의 힘으로 어렵다. 타인의 조언 혹은 그저 대화 자체에서 실마리를 찾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결국 사람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치유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들도 치유와 회복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자, 오늘 75번째 이제 아버지의 해방일지란
책입니다. 오늘 다 읽었는데요. 아버지 해방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꽤나 인기 있더라고요. 정지아 장편 소설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평생을 정색하고 살아온 아버지가 전봇대 머리를 박고 진지일색의 삶을 마감한 것이다. 7페이지 나옵니다. 사상이란 저렇듯 느닷없이 타인을 포용하게 만드는 대단한 것일까? 23페이지. 그죠? 자기가 어려워도 동지라면 끌어안게 되는 거죠. 공유가 중지됐네. 공유. 잠깐만요. 다시. 예. 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아버지 해방일지 정지야. 했죠?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 머리를 박고 평생을 정색하고 살아온 아버지가 전봇대 머리를 박고 진지일색의 삶을 살다가 마감한 것이다. 아버지는 치매였죠. 사상이란 저렇듯 느닷없이 타인을 포용하게 만드는 대단한 것일까? 동지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죠. 소멸을 담담하게 긍정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었고 이 인간은 모두 소멸되고 죽잖아요. 개인의 불멸이 아닌 역사의 진보가 소멸에 맞설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무기였다. 그 인간의 한계를 역사의 진보를 통해 세워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또 일견, 이해가 되는 말이죠. 즉, 어, 사람은 이제 힘을 남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진보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죠. 역사적 선함이 그것이 진보가 되어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겠죠. 종교가 사상보단 한질 윗값서야 윈값서야 이제 전라도 사투리 나오는데 감옥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헌신을 보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 동지들보다 더 헌신하더라 이거죠. 오직 했으면 긁었나 그것도 못 주는 한샘 맴은 오직 허겄어. 아버지 맨날 돈을 떼어 먹히는데 그 말의 호구인데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죠. 거의 부처님급이죠. 예수님급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용서되지 않는 죄란 무엇인가? 해는 더 높아지고 볕은 더 따가워졌다. 즉 우리나라에서 이데올로기 빨갱이라고 하면 잘 죽었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딸로서의 감상이죠. 근계 사람이제 사람이니 실수하고 사람이니 배신도 하고 사람이니 살인도 하고 사람이니 용서도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니까 이해하자 뭐 이런 표현 같아요. 아버지의 표현이죠. 운목에 챙겨놓은 쌀 한 대박을 봄시로 참 매미 요상합디다. 저것이 내 목심값이구나. 목심이 참말로 더덥구나. 그랬구만요.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빨치산일 때 어디 집을 급습해요. 근데 거기 이제 광에 경찰관이 숨어 있어요. 그 사람 살려주죠. 그리고 경찰관 그만두라 했던 그 사람이 당장 그 다음날 가서 경찰 사표를 내요.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이 오기 기다려, 아버지를 오기 기다려서 쌀 한 대박을 올려놨다라는 그 자기 목숨이 한 대박, 쌀 한 대박 같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 이념이라는 이데올로는 우리 목숨마저도 참 더덥게 보이게 하는 거죠. 아버지가 감옥에 갇힌 사이 나는 말 속에 칼을 갈며 견뎌냈는지도 모르겠다. 예, 빨치산 딸로 살아야 해서 험악한 인생 속에서 말이 독이 되었겠죠. 말이 칼이 되었고. 죽음으로 비로소 아버지는 빨치산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친밀했던 어린 날에 아버지로 부활한 듯 했다. 231페이지. 천수 가는 보살만 팔이 1000개인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도 1000개의 얼굴이 있다. 나는 아버지의 몇 개 얼굴을 보았을까? 내 평생 알아온 얼굴보다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얼굴이 더 많은 것도 같았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자기가 몰랐는데 아버지와 관계한 사람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뭐 고등학생도 찾아오고 빚쟁이도 찾아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생각했겠지. 우리가 싸워야 할 곳은 산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불빛 아래 옹기종기 모여 밥 먹고 공부하고 사랑하고 싸우기도 하는 저 세상이라고. 아버지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아는 아버지였다. 이제는 싸늘하게 식은 아버지의 유고를 가슴에 품은 채 나는 자수하던 날 아버지처럼 세상을 향했다. 아버지 유고를 손에 쥔 채 나는 울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이상한 인연
둘이 말없이 내 곁을 지켰다. 그들이 그림자가 점점 길어져 나를 감쌌다. 오래 손에 쥐고 있었던 탓인지 유골이 차츰 따스해졌다. 그게 나의 아버지 빨치산이 아닌 빨갱이도 아닌 나의 아버지. 이제 이 작가는 작가라고 화자는 서술자는 진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만나게 되죠. 나의 아버지. 이데올로기도 아닌 혁명가도 아닌 오직 나의 아버지. 자, 서평미 줄거리 보겠습니다. 빨갱이 딸인 주인공 나 고아라는 한평생 빨갱이 딸이란 틀에 갇혀 살았다. 어머니는 지리산, 아버지는 백아산, 백운산을 누리는 빨치산이었고 현재까지도 사회주의자이다. 아버지가 치매 걸렸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치매라는 걸 다른 사람이 알길 꺼려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 머리를 박고 말이다. 당신께서 치매라는 걸 인지하고 스스로 박은 것인지 그날 역시 다른 날과 다름없이 술에 취해 일어난 사고였다. 몸이 아프면 혼자 죽어 빈다던 아버지. 사고 후 수술해도 가망이 없을 거란 의사의 말에 어머니는 수술을 포기하고 며칠을 버틸 줄 알았지만 이내 장례식장에 영안실로 들어가셨다. 평생 빨갱이로 살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타인의 호의나 친절의 불편함과 인색했던 나. 아버지가 빨갱이라는 이유로 작은 아버지는 8살의 나이에 눈앞에서 당신의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모습을 보셨다. 작은 아버지의 자랑이었던 아들은 작은 아버지의 자랑이었던 또 그 아들은 가족 중 연좌제죠. 빨갱이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 때문에 육사 입학에 실패했다. 빨갱이라 환영받지 못하던 과거의 연속이었다. 장례식장에 누가 올지 걱정했지만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다들 나는 몰랐던 알지 못했던 사연을 품고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연이 오는 사람들. 아버지의 친구뻘인 노인부터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고등학생까지 아버지와 기억을 가지고 나타나서 나는 내가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동안 외면해왔던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다. 아버지는 사상가이자 혁명가로 고고했지만 정작 시대는 아버지를 받아주지 않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산자락 자리를 샀고 손바닥만한 논에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책에서 배운 아버지는 정작 농사에는 형편 없었지만 뉴스와 신문, 책은 손에서 떼지를 않았다. 아버지는 빨갱이였지만 사회주의자였기에 자신이 소유한 것보다 남들을 도와주는 것 자처하며 일명 호구처럼 살았다. 그 진정한 사회주의자죠. 북한의 사회주의자는 틀리죠. 자기들을 위해서 잘 사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정말 사회를 헌신하는 그 문자 그대로의 사회주의자였죠. 찐 사회주의자였죠. 남을 위해 헌신하니까. 서술자인 딸은 몰랐던 아버지의 삶에 관한 이야기. 장례식장에서 여정이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된 이념의 땅에서 아버지는 이념을 실천하는 실천가로 웅변된다. 사회주의자로서 자신보다 남을 더 위하고 생각하는 그런 실천적 사상가의 진면모를 딸의 눈을 통해 선하게 그려진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이념과 가치에 구애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민중 속에서 민중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로 가는 것이다. 딸은 아버지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아버지의 식지하는 유골가를 통해 깨닫게 된다. 유물론자로서 아버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 이념이 아닌 자연 속에서 자신을 헌신하는 걸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로 간 것이다. 진정한 혁명은 모든 공동체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네. 요즘 뭐 많이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